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국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부동산 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국내 성폭력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0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델타 플러스가 인도발 델타 변이가 또 변이한 바이러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달러화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백만장자는 전 세계 5,600만 명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2% 수준인 105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해외 투자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엑스파일과 관련해 무대응에서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한 윤석열 전 총장.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 분석해봅니다. BBK, 병풍,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파일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양상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사망한 분식점 업주. 이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새우튀김 한 개 때문에 보겠습니다. 한 분식점 업주가요, 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으로부터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 사망한 일이 알려지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음성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사장님이랑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화 못하네 지금요. 아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도 없어요. 무슨 아니 깨나지도 안 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고만 좀 조심해주세요. 김은미 기자, 네. 새우튀김 한 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요즘에 배달앱 정말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배달앱 중에 쿠팡이츠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이 쿠팡이츠 앱을 통해서 지난달에 한 손님이 한 김밥 가게에 이 새우튀김이랑 같이 몇 가지 음식을 주문을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새우튀김 3개가 왔는데 3개 중에 하나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었는데 그 후에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된 건지 이 유족 측의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네, 다음 날이요. 주문하셨을 때 새우튀김 하나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저희 가게 측에서는 하나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손님분께서는 그거 환불을 원하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폭언이 저희 엄마한테 하셨거든요.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는데도 해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쿠팡이츠 상담사 말로는 기분이 나쁘시다고 전체 환불을 요구하셨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계속 전화를 계속 하시니 쿠팡이츠한테는 4번 왔고요. 손님한테는 3번 왔어요. 상황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쿠팡이츠 측에도 알려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쓰러지게 되시는 거예요. 아, 머리 아파, 혈압 올라 이러면서 그러고 바로 전화 안 끊고 쓰러지셨어요. 전화 붙잡고 쓰러지셨어요. 네, 물론 뭐 사건에 대해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아주 정확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들으신 건 이제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 네. 이 유족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튀김 하나가 이상하다라고 환불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주문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튀김 3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 중에 2개는 이미 먹은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렇다고 하면 색깔이 이상하다고 한 이 안 먹은 하나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새우튀김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 이미 먹은 2개까지 다 해달라? 네, 그렇죠.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손님
이 식당 주인이 50대 여성입니다. 어허. 네, 이 50대한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아이고. 지금 막말을 한 거죠. 이 식당으로 직접 전화해서 이 손님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 가장 먼저 보셨던 그 음성, 이 쿠팡 이츠를 통해서 또 항의를 하니까 쿠팡 이츠는 또 이 식당으로 전화해서 손님이 이렇게 항의하네요. 통화를 해보세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이 손님의 요구를 이 식당에 전달하기만 했었던 겁니다. 이 중재가 아니라 전달만 한 거죠. 근데 결국 이 식당 이 손님한테 새우튀김에 대해서 환불을 전체를 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손님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이 새우튀김 말고 내가 그날 주문한 거 전체를 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쿠팡 이츠 손님 기분이 안 좋아서 주문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또 연락이 온 거죠. 그런 이 쿠팡 이츠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고서는 지금 쓰러지신 겁니다. 아이고. 네, 이 쓰러진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긴 했지만 3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새우튀김 하나가 뭐길래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고 이로 인해서 쓰러져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고객과 점주의 분쟁이 생기면 이 가운데 있는 배달앱 중재를 해야 될 텐데요. 앞서 음성 들으신 것처럼 들으셨다시피 그냥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말만 합니다. 저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건강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주의해달란 말만, 그 말만 툭 내던져야 하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이동석 기자, 혹시나 이 점주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네, 유족 측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평소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의 입장,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가게에다가. 사실 얘기도 안 나눴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신 분이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초반에 대처를 잘 했더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테고 아니요. 저희가 올해 봄에 건강검진 하셨는데 그때도 이상이 없으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뇌사 상태에서 병원에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3주 뒤에.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아무런 얘기도 못 해보고 이렇게 쿠팡 이츠랑 그 고객이랑 전화하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와중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인정을 안 하시죠.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쪽이 뭐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고객 기준에서도 억울하다고 하시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돌아가신 분보다 억울하실까. 네, 이 식당은 어머니는 물론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 질문에는 이 부분을 놓고도 현재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고인을 괴롭힌 소비자는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김은미 기자. 네. 이 고객의 폭언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배달앱 앞서 본 것처럼 뭐 건강은 묻지도 않아요. 네. 그냥 전달만 해달라는 얘기만 해요. 이 배달앱에 대한 문제 많이 지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중소상인 자영업자협회 등등 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서 쿠팡 본사 앞에서 이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 이 쿠팡 이츠 앱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쿠팡 이츠 앱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리뷰를 작성하는데 악성 리뷰가 달리는 거죠. 왜 파스타에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뭐 파스타가 정식 파스타가 아닌 것 같다. 뭐 악성 리뷰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손님의 오해로 인해서
리뷰가 달리면은 다른 고객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하고 싶어도 예. 손님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기 때문에 예. 당하는 입장이죠. 손님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리뷰를 남긴 거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브라인드 처리를 요청을 했으나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그거는 브라인드 처리가 안 된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사실 통상적인 배달 앱이라는 게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손님이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받아서 먹어보고 난 다음에 리뷰, 후기를 올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별 5개 기준으로 뭐 좋다, 나쁘다, 뭐 별 하나부터 5개까지 해서 이걸 올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 리뷰, 별의 평점을 보고서 여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고 이제 다시 이 업체를 주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 리뷰가 이 본인의 이 매출이랑 굉장히 직결이 되는 중요한 그 요소인 건데 이 다른 배달 앱들은 손님들이 이 올린 배달 앱, 이 말도 안 되는 뭐 리뷰를 올리거나 매길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 자신들의 입장을 댓글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쿠팡이츠는 이 식당 측의 입장을 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진상 손님이 갑질을 하는 손님이 이 어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린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 식당 쪽에서 이 반박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갑질에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에 대해서 식당 측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다른 앱들처럼 만약에 지나친 이 악성 리뷰 같은 건 좀 삭제를 한다거나 뭐 일정 기간 비공개로 좀 할 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윤지영 기자, 이번 건이 이 고객과 점주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중간에 있는 이 배달앱도 뭐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악성 소비자의 횡포에도 이 점주를 몰아붙인 쿠팡이츠 측의 행태가 그대로 공개가 됐고 또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구조적인 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까지 지금 지적이 되는 상황인 만큼 네. 이 논란이 커지자 쿠팡이츠 뒤늦게 어제서야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하. 이 쿠팡이츠 측은요, 이 악의적인 비난으로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 또 점주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이 상담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이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대응책도 좀 주먹구구식인데다 이 논란이 커진 뒤늦게 내놓은 땜질 처방이기 때문에 아하. 이 네티즌들의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우 교수님, 예. 지금 이 배달앱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이 시장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고객, 업주, 그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깊이 맞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쿠팡이 측과 또 그리고 가맹점 점주들과의 과연 서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느냐, 아하.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혹시 가불관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없진 않거든요. 네. 당장은 좀 이 가맹점주하고 쿠팡이 측이 조속히 만나서 현재 별점 평가 제도, 이 리뷰 제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또 개선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리뷰가 진행이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맹점주들이 잘못된 그런 별점이라든지 리뷰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댓글조차 달 수 없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른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쿠팡이 측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해놨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의 댓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방 못한다라는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과연 별점과 리뷰만이 전부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은 재주문율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뭐 단골 점유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불 규정도 좀 정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가맹점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하인리 법칙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인리 법칙이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 같지만은 처음에 작은 재난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하일리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쿠팡 또는 쿠팡의 측이 민감하게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볼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음식 배달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곳을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이든 업주든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동네 행패남의 최후. 이동석 기자. 동네 행패남은 누구고 어떤 최후를 맞았어요? 네, 지난 19일 밤 9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리어카를 끄는 남성 갑자기 아이고. 쓰레기를 저렇게 도로 위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폐지, 플라스틱 뭐 할 것 없이 이 해당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도로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네. 네, 이 남성 분을 참지 못했는지 길에 세워둔 저렇게 오토바이까지 쓰러뜨리면서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갑니다. 저 오토바이 본인 거 아니죠? 본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리어카를 잡자 이 남성 그 주민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피해자가 전한 상황 저희가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리어카 여기 있죠. 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소리 고함고함 지르면서 사람 손님들한테 삿대기 대가면서 욕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동양제 넣는다 했어요. 그것도 다 뜯어요. 다 뜯었고 바다에다 다 버리고 여기 것도 마찬가지. 다 버려요. 그러는데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어카를 잡은 거예요. 그럼 리어카를 잡았더니 제 팔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긁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지구대가 왔어요, 다행히. 왔는데 지구대한테 가자 그랬더니 지구대한테도 때린 거예요, 지구대도. 경찰관을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하고 바로 수갑 채웠고 지구대로 갔죠. 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폭행 피해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소리까지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고 피해자는 밝혔는데요. 폭행 피해자는 합의 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허. 여러 차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상습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경찰은 자세한 사건 내용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화풀이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꽝 잡으러 추미애 대권 출사표. 추미애 전 장관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잠시 후에 그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보실까요? 자,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진 않았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추미애 전 장관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직 추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 김은미 기자. 네. 자, 오늘 추미애 장관 대권 출마 선언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출사표 든든하게 거창하게 출사표 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 강조할까요? 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23일 날 내가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공개한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높은 세상인 건데요. 사람이 높은 세상이요. 네, 사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 사는 세상,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슬로건이 좀 적절히 좀 조합이 된 것 같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게 떠올리는데 이 추 전 장관 측 오늘 이 발표할 이 대선 선언에 대권 선언에 대해서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 전 장관 이 주목을 받게 된 건 윤석열 전 총장이랑 같이 법무부 장관의 좀 대결 구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었죠. 사실 이 추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사람 대결 구도 서초동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대선 판으로 넘어오는 그런 형국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대결을 했었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또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의 본격적인 공식적인 대권 출마 선언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권에서는 대권 도전을 한 이른바 구룡이 완성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배정우 교수님, 네. 지금 김은미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을 이제 합니다. 앞으로 윤 전 총장과의 대립각 더욱 심해지겠죠? 제가 볼 때는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 꽁 잡는 게 매다 네. 라면서 자신이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 저격수다, 대항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꽁이고 본인은 매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본인이 친문 강성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권의 대선 경선 구도에서 뭔가 파란을 좀 일으키겠다. 네. 그래서 대권 후보로 본인이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 특정인 꽁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한 이제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꽁 잡는 매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본인이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적대적인 공생 관계인 거는 맞아요.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서로 격돌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권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하락했지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상당히 지지율이 올랐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해서 저격을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다시 도와주는 지금 위기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또 전망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럼 대권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밋밋한데 네. 좀 뭔가 역동성 부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과연 1위에 이재명 지사를 흔들 정도가 될 것인가? 그건 저는 정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현재 1강 1중 다약의 구도거든요. 네네. 1강 이재명, 1중 이낙연, 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자인데 네. 그럼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뛰어들면은 중위권 싸움이 될 거예요. 과연 누가 빅3가 될 것이냐, 정세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박용진이 될 것이냐, 추미애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강성 친문 지지세를 가져가면은 누구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이낙연 표를 가져가고 정세균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네. 1위 대선 주자 1위의 경선 구도가 더 확실시 공고화되는 그런 결론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럼 추미애 전 장관 이 출마로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표를 좀 나눠 가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이 추 전 장관 대권 출마에 대한 반응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특히요, 이 한솥밥 먹었던 김영환 전 의원 보니까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 이 추미애 장관과의 굉장히 오랜 인연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출신으로 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냈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집글 형식이었는데요. 이 핵심은 대선 출마 말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요. 추미애 매가 온다 꽝꽝꽝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김 전 의원 먼저 추 전 장관과의 26년 전 인연을 맺기 시작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26년 전이요? 네,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추미애 판사가 당에 들어오자 이 언론에 추미애를 띄워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받은 게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추 전 장관이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구 출신의 여성 판사로 지난 1995년에 이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김 전 의원도 추 전 장관과 함께 이 부대변인을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꺼낸 얘기는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창당에 반대를 해서 이 민주당에 남았다가 노무현 탄핵 사태를 맞게 되고 이 추 전 장관이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탄핵안 발의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후에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광주에서 이 삼부일배로 사죄를 해야 했던 아하. 이 과거의 긴 정치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런 인연이 본론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본론이었는데 보니까 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하는 이 꿩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추 전 장관은 꿩 잡는 매가 되겠다면서 윤석열과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꿩은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추 전 장관의 판단과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부일배를 넘어서 이번에는 오체 투지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체 투지요? 네, 오체 투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삼부일배 자세에서 더 바짝 엎드려 눕는 그래서 완전히 몸을 땅에 붙이는 뭐 그런 이 자세인데 이 오체 투지가 불교에서 행하는 큰 절이거든요. 네. 보통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을 뜻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오체 투지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어허. 얘기를 함으로써 이 추 전 장관의 지금의 행보를 비판하는 이 요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군요. 네. 자, 김은미 기자. 네. 김영환 전 의원뿐만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 여권 내에서 추 전 장관 출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련해서 추 전 장관 반응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전재수 의원, 이광재 의원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전해드렸었는데 여기도 추 전 장관 측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런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다시 말해서 꿩이 지금 매를 잘 잡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추 전 장관 측 이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 이런 우려는 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네. 자, 지금 보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그다음에 이광재 민주당 의원 대권 출마를 선언했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은 누구 잡으러 나오는 거 아니다. 물론 환영의 말도 있겠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권 도전을 하면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거죠?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인 과거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기록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사태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따라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다시 등판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경우에 다시 이제 추미애 리스크 때문에 여권의 전체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야에 다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보수 측에서는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면은 지금 이제 유인태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도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것은 자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우리 정치를 대결과 대립의 정치로 갈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미래 건설적인 방향에 큰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나왔습니다. 출사표 어떻게 던질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길 땅길로 넘나드셨던 바로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결의 맥박을 다시 띄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김은미 이 기자가 땅의 설명한 평화와 것처럼 통일을 사람이 영원한다면 높은 세상을 한시라도 가장 잊지 먼저 말아야 할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숙제이자 공식적으로 사명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평화는 추 전 늘 장관의 빛이 나는 앞으로의 저와 행보 살리려는 많은 저의 관심 힘바구니에서 받을 것 같은데요. 희망을 그러면서 잃지 않는 자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언급이 됐죠. 윤 전 저는 총장에게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대응에서 강경 대응, 윤석열 정면 돌파 하나. 자, 이동석 기자.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이 이른바 엑스파일 관련해서 무대응을 했다가 어제 입장 발표를 했죠. 이게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강경 대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대응하지 않겠다는 무대응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번복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을 어제 괴문서라고 칭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불법 사찰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논평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무대응에서 강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 문제가 자꾸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 아하.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대변인이 사퇴하고 네. 또 간보기 정치 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 비판도 받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터졌는데 이대로 놔둘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본인이 27일쯤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정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다시 이제 정면 대응 기조로 바꾼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담긴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우려요? 본인이 하루 만에 무대응 기조에서 갑자기 강력 대응으로 기조를 바꿔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지도자 내지는 좀 준비가 어딘가 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또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를 했는데 또 이렇게 본인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 준비된 과연 대통령 후보인지 아닌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갑자기 프레임을 180도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이걸 폭로했는데 그분은 여권의 인물이 아니고 보수 야권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출처도 내용도 근거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는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결론 내리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여권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태도는 역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장성철 소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과연 뭐가 다른지 저는 이제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즉 뭐냐? 지금 폭로를 하거나 뭐 주장을 한 이런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문건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네.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면 검증에는 자신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은미 기자. 네. 한 시민단체가 이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 누군지는 몰라요.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이 시민단체에서 오늘 오전 대검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파일의 최초 작성자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문서 X파일을 작성한 그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고, 그리고 그 X파일이 여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X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이 X파일의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또 이 X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직권 남용 혐의로 좀 고발을 했는데, 네. 이 통상 고발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검찰은 고발인,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의 문제가 언제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수사로 이어지게 될 걸로 일단 보이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 명예훼손죄가 저희가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건 경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엑스파일 논란이 수사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겠군요. 네. 자, 그러면 윤지영 기자. 네. 최초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놔두고요. 같이 네. 고발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송영길 대표 지난달 25일 이 엑스파일과 관련된 언급을 처음으로 내놨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송 대표는 본인이 만든 엑스파일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방금 이야기한 엑스파일 네.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증 자료.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고 제가 나름대로 아니에요? 쭉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의 정도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네, 송영길 대표 그때 그 발언을 했던 이유는 이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 장성철 소장이 말한 엑스파일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허.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요? 네,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보다 더 심하게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완전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이 대통령 부인이나 배우자 될 사람의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검증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출처와 관련해서 야당의 전 대표들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 출처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누굽니까? 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아하. 왜냐하면 검찰로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배후에 이 홍 의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시죠. 자체 내부에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야당에서 만들었을 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입당하시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도 그러니까 거론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체제가 들어오면서 공안 라인이 사실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공안통이라고 그래서 뭐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고. 네,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 이 홍준표 의원을 배후로 지목을 했는데 이 홍 의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에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서 윤석열 엑스파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또 다른 야권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음성이 같이 나온 네, 거군요. 들으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거 여권에서 작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네, 이 하태경 의원 내가 이 엑스파일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봤대요? 네네, 자신이 본 건 6페이지짜리였었는데 6페이지 중에 5페이지가 목차였다. 근데 이 목차 내용이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생활 부분 결국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여권에서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여권에서 작성된 거라면 이건 사찰이다라고 날을 세웠었는데 여기 지금 힘을 좀 보태는 그런 발언이죠. 근데 민주당이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이건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한테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불법 사찰이냐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윤 전 총장 본인이 국민 앞에 공개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거는 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뒤집어 씌우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요. 앞서 이제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출처 관련해서는 굳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 김은미 기자가 이제 사찰 관련 얘기하니까 이 사찰 관련해서는 또 반대로 윤 총장을 저격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공직자는 원래 늘 사찰을 당하고 사는 거다라고 정치 선배로서 약간 훈수 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사찰을 하는 게 그 직무인데 그 사찰을 했던 사람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면서 지금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공격의 날을 세워왔었는데 그 얘기들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죠. 아니, 정치인이 아니죠. 네. 지금은 아직 검찰총장이고 평생을 검찰 사무만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검찰 사무는 0.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날치기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뿐이거든. 그러니까 윤 총장이 뜨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야, 저거 속 시원하게 대드는 사람은 윤석열뿐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저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겠어요.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네, 이 들어보시면 홍준표 의원 일관되게 공격 모드입니다. 이 윤 전 총장이랑 결국 뭐 경선에서 만나든 본선에서 만나든 결국은 만날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공격의 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 교수님, 네. 이 엑스파일이 처음에는 이제 내용 가지고 막 논란이 되다가 또 뒤에 가면 지금 기자들이 설명한 것처럼 출처가 누구냐, 출처가 어디냐 이거 갖고 또 지금 논란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용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근거가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장성철 소장이라는 사람이 네. 내용도 공개를 안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정치 행태가 지금 장성철 소장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고 지금 야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조차도 지금 내가 봤는데 굉장히 이거는 여권의 고위 기관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사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 따라서 불법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주장하는 문건과 장성철 소장의 문건이 전혀 달라요. 장성철 소장이 주장하는 문건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뭐 10페이지, 또 하나도 10페이지. 근데 지금 이 하태경 의원이 봤다는 것은 PDF 파일로 6페이지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확인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파일과 관련해서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으면 여든 야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 시간에요. 이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문건들이 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죠. 그럼 이 문서들 모두 엑스파일이 맞는 걸까?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엑스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소장이 어제 MBN 출연해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나도 뭐 그런 걸 봤는데라고 얘기도 하고 또 장진영 변호사인가요? 이분도 뭐 나도 봤는데 찌라시 수준이더라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 변호사가 본 거 이거고 뭐 이재명 지사 본 건 이거 같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막 새로운 의혹이라든지 뭐 또한 뭐 와 몰랐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한번 알고 듣고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총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든 곳이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들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만든 어떤 기관이 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문서를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은 없었고요. 예. 제가 그것 갖고 윤석열 총장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아니, 지금 그런데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주죠. 네, 주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좀 주십시오 해도 줍니다. 예. 민주당에서 우리도 주십시오 하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엑스파일,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런 폭로전이요. 대선 때마다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는 어떤 폭로전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과 지금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최근인 지난 대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대 대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아들인 준용 씨와 취업과 관련된 폭로로 골머리를 앓았었거든요. 네, 당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진영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이고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각종 특혜를 받고 무임승차하는 반칙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안도 정유라 케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절대 고소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힙니다. 네, 18대 대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 예, 그리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세금 논란이 굉장히 최대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문원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관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확인하려면 남북 정상회담 시에 NLL 발언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7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맞아요. 저런 토론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자, 이 대선 전태 폭로전 하면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BBK, 병역비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요.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이렇게 휩싸였는데요. 두 번째 대권에 도전했던 이회창 전 총재는요.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갇혀
끝내 대권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사관 출신이었던 김대엽 씨죠. 김대엽 씨는 이전 총재의 아들이 병역 서류를 조작해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네.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 병역비리 전체 어떤 수사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창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아들이지 제 눈에는 일반 평범한 그냥 병무비리 사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처럼 정치권의 폭로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생태 땅 사건. 유명했죠. 맞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 초반 가장 이슈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엑스파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엑스파일 문제는 이전하고 양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선거전을 앞두고 폭로전이 정치권을 강타한 건 사실 한국 정치자에서 계속되어 온 흐름입니다. 네. 앞서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로전에선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력 의혹이 네. 여권이 아닌 바로 야권에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랬었죠, 네네. 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같은 편이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왜 팀킬을 하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속된 정당이 없다 보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 특히 야권에서의 공세는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이 폭로전 무의미한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검증 과정이냐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요. 이 엑스파일 논란에 휩싸인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벌거벗는 심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앞에 단서가 붙어요.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라면서 조언을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나요? 네, 이재명 지사 사실 2018년에 한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해명하고 나섰었는데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겐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정말 발가벗는 그런 마음으로 직접 이렇게 투명하게 의혹 해소에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 모습도 상당히 유명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가장 최근인 지난 대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대 대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아들인 준용 씨와 취업과 관련된 폭로로 골머리를 앓았었거든요. 네, 당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진영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자 마녀 사냥이고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각종 특혜를 받고 무임승차하는 반칙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안도 정유라 케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절대 고소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힙니다. 네, 18대 대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 아하. 예, 그리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세금 논란이 굉장히 최대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문원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확인하려면 남북 정상회담 시에 NLL 발언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음마 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7억을 어떻게 하신 하실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맞아요. 저런 토론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자, 이 대선 전때 폭로전 하면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BBK, 병역비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요.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이렇게 휩싸였는데요. 두 번째 대권에 도전했던 이회창 전 총재는요.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갇혀 끝내 대권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사관 출신이었던 김대엽 씨죠. 김대엽 씨는 이 전 총재의 아들이 병역 서류를 조작해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네.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 병역비리 전체 어떤 수사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창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아들이지 제 눈에는 일반 평범한 그냥 병무비리 사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처럼 정치권의 폭로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생태 땅 사건. 아, 유명했죠. 맞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 초반 가장 이슈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엑스파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엑스파일 문제는 이전하고 양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선거전을 앞두고 폭로전이 정치권을 강타한 건 사실 한국 정치자에서 계속돼 온 흐름입니다. 네. 앞서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로전에선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력 의혹이 네. 여권이 아닌 바로 야권에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랬었죠, 네네. 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같은 편이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왜 팀킬을 하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속된 정당이 없다 보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 특히 야권에서의 공세는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이 폭로전 무의미한 것이냐? 광주
일정도 취소, 최재형 결단 임박한 걸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출마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김부겸 총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은 뭐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뭐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최 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앞서 이제 키워드도 나왔어요. 광주 방문했다가 취소가 됐나 보죠? 이유가 네. 뭐예요?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광주에 있는 보훈 요양원을 원래 최재형 감사원장이 방문할 예정이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국가유공자 또 5.18 이 민주 유공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건데요. 네. 왜 취소한 건지 궁금해서 이 감사원에 직접 한번 물어봤더니 이 원래 보훈의 달이 되면 이제 각 기관들이 이 시설을 방문을 하는데 이게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광주의 이 요양원을 감사원 쪽에서 가기로 했었었는데 실무선에서 일을 할 때는 원래 그 기관의 장이 가는 걸로 보통 계획을 짠다라는 거죠. 이 감사원의 장, 감사원장이 가는 걸로 일단 계획을 짜긴 짰지만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지 않느냐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사원장이 방문을 하지 않았고 작년처럼 이번에도 해당 부서에 그냥 장이 갈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원래 해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훈의 달이 되면 요양원 등의 이런 시설들을 지금 보시는 게 2019년, 18년 이때 갔었던 그런 모습인 건데 이게 해마다 갔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2018년에 갔었지만 다만 작년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얘기만 듣고 보면 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일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의미 부여하는 걸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요, 이 최재형 원장 이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서 뭐 비판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보도가 나온 이유는 바로 어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만남이요? 네,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가 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뭐 면담을 했는데요. 이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라는 게 6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노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두고 이 실무자 협의회가 최 원장의 대선이 거론되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까 봐 우려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도 좀 감사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네. 감사원이 바로 보도 자료를 내고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을 한 건데요. 이 감사원은 실무자 협의회가 어제 최 원장을 면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뭐 애로사항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지 이 관련 정치적 중립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라면서 이 해명에 나선 겁니다. 다만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로 인해서 이 감사원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최 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예. 감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재형 원장의 광주행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대선 출마 후에 뭐 광주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시선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취소한 명분도 삼고 있는데 본인 이제 60세 이상이니까 이미 최소한 1차 백신 예방 접종은 맞았을 거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안 가도 다른 해당 부서장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건 제가 볼 때 좀 공색한 변명이고 역시 이제 최근에 정치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논란의 중심에 좀 서지 않고 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취소 계획이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그런 뜻이 없다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의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안 갔다면 결국 이제 대권을 도전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상 지난번에 국회 답변에서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조만간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은 대권 도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공간에 이삿짐 정리했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선택할 본인의 몫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원장 자리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라고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현 감사원장은 미워도 쫓아낼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런 감사원장이 도중에 임기를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거는 개인을 위해서도 그러고 조직을 위해서도 그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나라를 위한다면 그 직을 걸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광주를 가도 관심, 안 가도 관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가 오랜만에 들렸어요. 근데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이제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관심이 있나? 또 이렇게 좀 느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로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재형 원장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김 전 위원장과 최재형 원장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요. 최재형 원장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다. 본인 의지에 따라 대선판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요.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확한 해답을 내놓겠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언제쯤 내놓을까요?